저것도 그물이야! 들깨 물이라고! 굵은 몽둥이가 공중에서 위협적으로 휘둘러졌습니다. 마을 이장 송영배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했고 그의 뒤에는 2명의 청년이 따라와 있었어요. 캥, 날카로운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시민은 쓰러졌지만 여전히 새끼 쪽으로 기어가려 했고 피가 하얀 털을 붉게 물들였어요. 대체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진돗개 단시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4시 반. 벽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태식은 눈을 떴어요. 아내가 떠난 지 3년째 그는 여전히 왼쪽 베개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빈 베개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저 희미한 달빛만이 주름진 베갯니들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관절마다 뻐근함이 올라왔어요. 78배 나이는 새벽마다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멈추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마룻바닥을 삐걱거리게 했습니다. 그 소리조차 외로웠어요. 예전엔 아내가 먼저 일어나 부산스럽게 움직이던 소리가 집안을 채웠는데 이제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메웠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올라오자 주변이 조금 밝아졌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한 숟가락 풀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저으며 그는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된장국이구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하지만 그는 계속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침묵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파를 썰 때도 두부를 넣을 때도 손길이 느렸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혼자 먹을 밥상이었으니까. 뚝배기에 된장국을 담고 묵은 김치를 꺼내고 어제 해둔 나물 반찬을 상에 올렸습니다.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빈자리가 유독 커 보였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깊게 나왔죠. 어휴,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이 없어.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뿌연 빛이 산마루를 넘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깨어나고 있었지만 태식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맛은 있었습니다. 아내가 담가둔 된장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맛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밥을 절반쯤 먹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더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빈 그릇들을 치우며 그는 또 중얼거렸습니다. 윤호 녀석은 언제 오려나. 손자 생각에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 방학 때만 오는 녀석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태식에게는 전부였어요. 집안이 시끌벅적해지고 마당에 웃음소리가 넘쳤죠. 하지만 아직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텃밭에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죠. 그래도 심었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으니까요. 호미를 들고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지지대를 세워주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움직이는 동안만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 태식이 아저씨. 울타리 너머로 순덕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였죠. 나이는 태식보다 2살 아래였지만 여전히 팔팔했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하네요. 할 일이 이것밖에 더 있나? 태식이 허리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순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죠? 익숙해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빈자리를 보는 것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대답 없는 혼잣말을 하는 것도요. 윤호는 언제 온대요? 다음 달 초라고 했지. 손주 오면 좋겠네요. 집이 확 밝아질 텐데. 순덕이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태식은 다시 호미를 들었어요. 해가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림자가 짧아졌죠. 점심때가 되자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먹다 남은 밥에 김치만 올려 대충 때웠어요. 오후에는 창고에서 목공 작업을 했습니다. 은퇴한 목수였지만 손은 여전히 나무를 다룰 줄 알았죠. 작은 새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오면 함께 나무에 달아줄 생각이었어요. 대패질을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창고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엔 아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콧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그 노래가 그리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혼자 먹을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 대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죠. 그저 조금이라도 다른 걸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마당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상에 홀로 앉아 그는 먼 산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죠. 귀뚜라미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름밤의 정취가 가득했지만 태식의 마음은 더 외로웠어요. 여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들었죠. 태식은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다시 혼자 잠들 시간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게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새벽에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잠들겠죠. 그게 이제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희망도 있었어요. 한 달 뒤면 윤호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버텨야 했습니다. 그 작은 기대가 그를 살게 했어요. 창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로운 소리였죠.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내일의 외로움은 내일 견디면 되니까요. 장마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낑낑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무언가 살아있는 것의 소리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혔어요.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마당에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개였습니다. 하얀 개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한 발짝, 또 한 발짝.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개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백구였습니다. 하지만 털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었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개의 배 아래에 작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새끼였어요.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어미의 젖을 빨고 있었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태식이 한 걸음 더 다가가자 백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경계와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죠. 무엇보다도 새끼를 지키려는 모성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태식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걔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망갈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새끼를 가린 채 태식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상처가 심각했습니다. 옆구리에는 깊은 물린 자국이 있었고 앞다리는 절고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죠. 하지만 새끼를 보호하는 자세는 풀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걔를 더 자극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그릇을 찾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밥에 된장국을 부었어요. 물그릇도 하나 더 챙겼죠.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걔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있었어요. 태식은 충분히 떨어진 곳에 밥그릇과 물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살짝 열어둔 채 지켜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걔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코를 벌름거렸죠. 밥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걔가 움직였습니다. 새끼를 입에 물고 일어섰어요. 절뚝거리며 밥그릇으로 다가갔죠. 새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던 걸까요? 물도 마셨습니다. 목마름이 심했나 봐요. 그릇이 텅 빌 때까지 핥았죠. 그 사이 새끼는 낑낑거리며 어미를 찾았습니다. 백구는 다시 새끼를 품에 안았어요. 태식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어요. 연민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죠. 그저 저 어미개가 안쓰러웠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걔가 고개를 들어 태식을 봤어요. 이번엔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경계는 있었지만 저기는 없었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밝아졌어요. 이제야 개의 상태가 제대로 보였죠.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어요. 태식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계란을 풀어 죽을 끓였어요. 부드러운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상처에 바를 된장도 조금 덜어냈죠. 시골에선 된장이 만병통치약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가니 개는 담장 근처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햇빛이 드는 곳을 찾은 것 같았어요. 새끼는 어미 품에서 잠들어 있었죠. 이리 와봐. 태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개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태식은 죽그릇을 개 가까이 놓고 물러났습니다. 이번에도 기다렸죠. 개가 죽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태식을 봤다가 다시 죽그릇을 봤어요. 망설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배고픔이 이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혼잣말이었지만 개가 알아들은 것처럼 먹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우연이었겠죠. 하지만 태식은 묘한 교감을 느꼈어요. 순덕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개가 하나 들어왔어. 순덕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백구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새끼도 있네요. 상처가 심한데요? 그러게. 어디서 싸웠나 봐. 백구가 순덕을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새끼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죠. 순덕이 뒤로 물러났어요. 야생에서 온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알았어. 순덕이 돌아간 후 태식은 창고에서 낡은 담요를 꺼냈습니다. 처마 밑 그늘진 곳에 깔아놨어요. 걔가 쉴 곳을 만들어준 거죠. 시간이 지나자 백구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여전히 태식이 가까이 오면 경계했지만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어요. 새끼는 배가 부른지 곤히 잠들어 있었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태식은 평소처럼 텃밭에서 일했어요. 가끔 개를 돌아봤죠. 백구는 담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단심이. 태식이 불쑥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결같이 새끼를 지키는 모습이 한마음 같아서였을까요? 걔가 고개를 들어 태식을 봤습니다. 이름을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럴 리 없죠. 하지만 태식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또 밥을 차려 나왔어요. 이번엔 고기도 조금 넣었죠. 백구, 아니 단심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밥은 잘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식은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밖을 내다봤어요. 단심이는 새끼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죠. 달빛이 하얀 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식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오늘 아침엔 혼자였는데 이제는 마당에 누군가 있었죠. 비록 깨었지만요. 저것도 어미구나. 침대에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어요. 윤호를 키우던 딸 생각도 났죠. 모성이란 게 다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끼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여린 소리였어요. 이어서 단심이가 낑낑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아마 새끼를 달래는 모양이었습니다. 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왠지 외롭지 않았어요.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마당엔 생명이 있었으니까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내일은 상처를 좀 봐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가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천천히 해보면 되겠죠. 서두를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단심이와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순덕이 또 찾아왔어요. 손에는 낡은 개 목줄을 들고 있었죠. 단심이는 여전히 처마 밑에서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그게 말인데요. 순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태식이 호미를 내려놓고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혹시 그게 발가락 하나가 짧지 않아요? 태식이 단심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 짧아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잘린 흔적 같았죠. 순덕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상에 앉으며 먼 산을 바라봤어요. 뭔가 긴 이야기를 꺼낼 사람의 표정이었죠. 윤봉식 영감 아시죠? 2해 전에 돌아가신? 네. 그 영감이 기르던 개예요. 저게.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봉식 영감은 산 너머 마을에 살던 독거노인이었어요. 산을 좋아해서 매일 산에 오르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순덕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영감이 그 개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5년을 함께 살았지. 밥 먹을 때도 같이, 잠잘 때도 같이.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랬다니까요. 영감이 개하고 말이 통한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심이의 하얀 털이 살랑거렸어요. 새끼는 여전히 어미 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2년 전 가을이었나? 영감이 산에 올랐다가 안 내려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찾으러 갔죠. 산 중턱 바위 아래서 발견했어요. 미끄러져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순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훔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개가 영감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영감 손을 하드면서 낑낑거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영감을 들것에 실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남아서 짖기만 했죠. 태식이 단심이를 돌아봤습니다. 지금의 모습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였어요. 그저 새끼를 지키는 어미 개일 뿐인데 장례를 치르고 산에 묻었어요. 영감이 좋아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순덕이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죠. 그 개가 무덤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먹을 걸 가져다 줘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냥 무덤 옆에 누워서 주인을 기다렸죠. 태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게 충성심이 이럴 수 있구나 싶었어요.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겨울이 와서 눈이 무릎까지 쌓였는데 그 개는 안 내려왔어요. 털이 얼어붙고 발가락이 동상에 걸렸는데도요. 발가락 잘린 것도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억지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랬어요. 주인 무덤을 지키려고 그랬나 봐요. 순덕이 단심이를 바라봤습니다. 연민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도요. 그러다 올봄에 새끼를 뵌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식이 이해했습니다. 새끼를 낳고도 주인 곁을 떠나지 못했구나. 그러다 위험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구나. 며칠 전에 산에 올랐던 사람이 그랬어요. 무덤 근처에서 야생 개들을 봤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요. 아마 그때 순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단심이가 새끼를 지키려고 싸웠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거겠죠. 불쌍한 것. 태식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심이를 다시 봤죠. 그냥 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잃고도 끝까지 충성을 다한 그리고 이제는 새끼마저 지켜야 하는 어미였어요. 그래서 목줄을 가져왔어요. 윤봉식 영감이 쓰던 거예요. 혹시나 해서요. 순덕이 목줄을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낡고 해진 가죽 목줄이었어요. 군데군데 이빨 자국도 있었죠. 단심이가 답답해서 물어뜯은 흔적인 것 같았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단심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줄을 들어 보였어요. 단심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심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로 개가 우는 것을 태식은 처음 봤습니다. 단심이는 낑낑거리며 목줄에 코를 비볐어요. 주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나 봅니다. 이런, 순덕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단심이는 한참을 목줄에 코를 묶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었어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안도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으로 표현되고 있었죠. 태식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적에도 자신처럼 누군가를 잃고 아파하는구나 싶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단심이가 진정했습니다. 목줄을 놓고 다시 새끼를 품에 안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뭔가 체념한 듯한 그러면서도 안도한 듯한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야 놓는구나. 순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단심이의 하얀 털도 붉게 물들었죠.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잘 돌봐주세요. 그게 정말 좋은 개예요. 사람보다 나은 개죠. 알았어. 순덕이 돌아간 후
태식은 한동안 단심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왜 이계가 자신의 집으로 왔는지. 아마도 더는 혼자 새끼를 지킬 자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단심아. 태식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단심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단심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주 약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태식은 봤어요. 그리고 느꼈죠. 신뢰의 시작을. 밤이 왔습니다. 태식은 목줄을 단심이 옆에 놓아뒀어요. 주인의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단심이는 목줄을 베고 누웠습니다. 새끼는 어미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태식은 집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별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게, 주인을 잃고도 충성을 다했던 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게,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자신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혼자서 외롭게.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어요. 마당에 단심이가 있으니까요. 우리 둘 다 혼자가 아니야.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단심이 상처를 제대로 봐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심이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상처에 된장을 바르고 따뜻한 밥을 먹이니 기력이 돌아왔죠. 새끼 단결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눈을 뜨고 뒤뚱거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을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또 당했대요. 순덕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죠. 김신의 닭이 5마리나 물려 죽었대요. 밤사이에요. 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3번째였어요. 지난주부터 마을 곳곳에서 가축이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주로 밤에 야생견들이 내려와 닭장을 습격했습니다. 들개들이 떼로 다닌대요. 4~5마리씩 몰려다니면서 순덕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태식은 단심이를 돌아봤어요. 처마 밑에서 단결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이장 송영배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손에는 굵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죠. 뒤에는 마을 청년 2명이 따라왔습니다. 박 선생,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했어요. 태식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게 당장 내보내요. 영배가 단심이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뽀삐가 어제 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영배가 기르던 진돗개 뽀삐는 10살이 넘은 노견이었습니다.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목이 물려서 피투성이로 영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저것도 그 물이야. 들개 물이라고. 몽둥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단심이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단심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새끼를 뒤로 밀고 앞을 가로막았죠. 이장님 잠깐. 태식이 급히 나섰습니다. 하지만 영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비켜요. 저런 것들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아니요. 이게는 아니요. 태식이 단심이 앞에 섰습니다. 팔을 벌려 막았어요. 영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죠. 뭐가 아니야. 들개는 다 똑같아. 몽둥이가 공중에서 휘둘러졌습니다. 위협적이었어요. 이게는 일주일째 여기 있었소. 나가지도 않았어. 그럼 동료들한테 신호를 보냈겠지. 걔들은 다 그래.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배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은 슬픔이 분노로 변해 있었죠. 비켜! 영배가 태식을 밀쳤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은 태식이 옆으로 비틀거렸어요. 그 사이 영배가 단심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휙! 몽둥이가 내리쳐졌습니다. 캥! 단심이의 비명이었어요. 옆구리를 맞은 단심이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새끼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만. 태식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퍽! 두 번째 몽둥이가 단심이의 뒷다리를 때렸습니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단심이가 다시 쓰러졌죠. 그래도 새끼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이장님, 순덕이 뛰어왔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었어요. 그만해요. 그 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영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몽둥이를 들어 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단심이가 새끼를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힘겹게 일어섰죠. 뒷다리를 절뚝거리며 피를 흘리며 그래도 도망가려 했습니다. 아니,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는 거였죠. 그 모습에 영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단심이는 계속 절뚝거렸습니다. 새끼를 물고 피를 흘리며 그래도 움직였어요. 처마 밑 구석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저것 봐요. 순덕이 울먹였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거예요. 나쁜 개가 아니라고요. 영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몽둥이가 축 늘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분노는 남아 있었죠. 그래도 들개는 들개야.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청년들도 따라갔어요. 마당에는 피 냄새만 남았죠. 태식이 급히 단심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태가 심각했어요. 옆구리가 퉁퉁 부어올랐고 뒷다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단심아.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심이가 고개를 들어 태식을 봤어요. 눈빛에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새끼를 놓지는 않았죠. 순덕이 수건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았어요. 단심이가 낑낑거렸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시내까지 가야 하는데 차도 없고. 태식이 막막해했습니다. 이 산골에서 동물병원까지는 너무 멀었어요. 결국 할 수 있는 건 민간요법뿐이었습니다. 상처에 된장을 바르고 부러진 듯한 다리에는 나무를 대어 묶었어요. 단심이는 계속 고통스러워했지만 새끼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태식은 잠들지 못했어요. 단심이 곁에 앉아 지켜봤죠. 단심이는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끙끙거렸어요. 새끼 단결이는 어미 곁에서 낑낑거렸죠. 미안하다. 태식이 속삭였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단심이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눈이 반짝였어요. 태식의 손을 향해 코를 내밀었죠. 차가운 코였습니다. 태식은 단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괜찮아. 다 나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거짓말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 충직한 개가 주인을 잃고도 새끼를 지키려 애쓰는 이 어미가 더는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새벽이 올 때까지 태식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7월 초 뜨거운 여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운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태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호미를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니, 뛰려고 했지만 무릎이 따라주지 않아 빠른 걸음이 되었죠.
윤호가 작은 배낭을 메고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반팔 티셔츠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미소는 여전히 밝았죠. 오랜만에 온 아들은 윤호만 내려주고는 급한 일이 있다며 바로 돌아가 버렸지만 손주 얼굴만 보아도 좋았습니다. 우리 윤호. 태식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윤호가 뛰어와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작은 몸에서 햇빛 냄새가 났습니다. 많이 컸네. 키가 또 큰 것 같구나. 엄마도 그래요.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윤호의 까만 눈이 반짝였습니다.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처마 밑에서 단심이가 누워 있었거든요. 단결이는 어미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개예요? 목소리에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식이 윤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래, 단심이라고 해. 저 작은 건 단결이고. 우와. 윤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단심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아이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태식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다가가. 놀라지 않게. 태식의 말에 윤호가 걸음을 늦췄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마치 나비에게 다가가듯 조심스러웠어요. 단심이 앞에서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는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단심이를 바라봤죠. 똘망똘망한 눈으로,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윤호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9살 아이답지 않은 인내심이었죠. 그때 단결이가 움직였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윤호 쪽으로 왔어요.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죠. 윤호가 살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결이가 윤호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까만 코로 윤호의 손을 킁킁거렸어요. 간지러웠는지 윤호가 킥킥거렸죠. 귀여워요.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단심이가 새끼를 지켜봤어요. 하지만 막지는 않았죠. 이 아이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윤호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단결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게, 깃털처럼 가볍게. 단결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할아버지, 단결이가 저를 좋아해요. 윤호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태식도 미소를 지었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식이 윤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상추쌈에 삼겹살까지. 오랜만에 잔치상이었죠. 할아버지, 근데 단심이는 왜 다리를 절어요? 밥을 먹다가 윤호가 물었습니다. 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팠었거든. 지금은 많이 나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매미 소리가 귓가를 울렸어요. 윤호는 마당 한편에 앉아 단결이와 놀았죠. 나뭇가지를 던지면 단결이가 쫓아갔습니다. 아직 제대로 물어오지는 못했지만요. 단결아, 이리 와. 윤호가 부르면 단결이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가끔 발이 엉켜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윤호가 깔깔거렸죠. 단심이는 처마 그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새끼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은 모양이었죠. 저녁 무렵 태식이 수박을 잘랐습니다. 우물물에 담가뒀던 거라 시원했어요. 윤호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빨간 과즙이 턱을 타고 흘렀죠. 할아버지, 저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태식이 놀란 눈으로 윤호를 봤어요. 왜? 집에 가기 싫어? 아니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단결이도 있고. 윤호가 단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단결이가 윤호의 얼굴을 핥았어요. 간지러워하면서도 윤호는 웃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단심이가 절뚝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단결이를 부르는 소리를 냈죠. 저녁 식사 시간인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밥 줘도 돼요? 그래. 부엌에 가서 그릇에 담아오렴. 윤호가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밥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조심조심 흘리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표정이 진지했죠. 단심이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단심이가 코를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죠. 윤호가 쪼그려 앉아 지켜봤습니다. 단심아, 맛있어?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죠. 당연했어요. 하지만 윤호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친구 하자. 내가 매일 밥 줄게. 태식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텅 빈 것 같던 집에 생기가 돌았죠. 웃음소리가 있고 개 짖는 소리가 있고 아이의 제잘거림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윤호가 잠들기 전에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봤어요. 할아버지, 단심이랑 단결이는 밖에서 자요? 그래. 개들은 밖에서 자는 게 편하거든. 추우면 어떡해요? 여름이라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윤호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태식이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놀면 되잖아. 네. 윤호가 마지못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계속 단결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은 뭐라고 놀지, 무슨 놀이를 가르쳐 줄지. 태식은 윤호가 잠든 후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어요.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단심이가 단결이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어요.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뻗은 채로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죠. 고맙다. 태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자신도 몰랐어요. 단심이에게인지 윤호에게인지 아니면 이 모든 인연을 만들어준 누군가에게인지 그저 고마웠습니다. 이 여름밤이, 이 작은 행복이 윤호가 온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매미들이 시끄럽게 울었어요. 뜨거운 공기가 숨을 막히게 했죠. 태식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윤호와 함께 만들 새집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잠깐 산에 다녀올게요. 윤호가 밀짚 모자를 쓰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산딸기 따러요. 어제 봤는데 빨갛게 익었더라고요. 태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산 입구까지는 얼마 안 되는 거리였어요. 게다가 윤호는 작년에도 혼자 다녀온 적이 있었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금방 와야 해. 네. 단결이랑 같이 갈게요. 단결이가 꼬리를 흔들며 윤호를 따랐습니다. 아직 어린 강아지였지만 윤호와는 이미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죠. 그들이 떠난 후 태식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단심이는 처마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여전히 다리를 절었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40분, 1시간. 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윤호야. 목청껏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속은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길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결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다급한 울음이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어요.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단심이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 순간, 으악! 윤호의 비명이었습니다. 멀리서 산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어요.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죠.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팡이를 집어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늙은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죠. 단심이가 앞서 나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상처 입은 몸으로 그래도 총알처럼 뛰었어요. 태식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져갔죠. 태식이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어요. 발이 미끄러지고 가시던 불이 옷을 찢었지만 계속 올랐죠. 윤호야, 대답해.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마리의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죠. 야생견들이었습니다. 태식이 나무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윤호가 큰 바위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바위 아래에는 야생견 4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돌고 있었어요. 커다란 몸집에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 있었죠. 단결이는 윤호 옆에서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짖지도 못했어요. 할아버지, 윤호가 태식을 발견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야생견들이 태식을 돌아봤어요.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침이 턱 아래로 흘렀죠. 한 마리가 태식 쪽으로 돌아섰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섬광이 야생견들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단심이었습니다. 캥, 컹컹. 날카로운 짖음과 함께 야생견 한 마리의 목을 물었어요. 놀란 야생견들이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달려들었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마리 대 4마리. 상처 입은 몸 대 건강한 몸들. 승부는 뻔해 보였어요. 하지만 단심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빨이 단심이의 어깨를 물었어요. 피가 튀었습니다. 단심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물었죠. 다른 야생견이 옆구리를 공격했습니다. 이미 상처 입었던 그곳을 단심이가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윤호 쪽으로 가려는 야생견을 막아섰어요. 온몸으로 가로막았죠. 단심아, 윤호가 울부짖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단심이의 하얀 털이 붉게 물들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켰어요. 태식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하지만 3마리는 계속 공격했죠. 단심이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올라오고 있었죠. 야생견들이 주춤했습니다. 저기 있다? 순덕의 목소리였어요. 이장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죠. 몽둥이와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야생견들이 물러났어요. 으르렁거리다가 숲속으로 사라졌죠. 단심이가 쓰러졌습니다. 푹!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단심아. 태식이 달려가 단심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피에 젖은 몸이 축 늘어졌죠. 윤호가 바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울면서 단심이에게 다가왔어요. 단심아, 일어나. 제발. 단심이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약하게. 윤호를 봤어요. 그리고 태식을 봤죠. 꼬리를 흔들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버텨. 조금만 버텨.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심이를 안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죠. 이미 늦었다는 걸. 단심이가 단결이를 찾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결이가 낑낑거리며
어미 얼굴을 핥았어요. 단심이가 새끼를 한번 핥아줬습니다.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안 돼. 윤호가 흐느꼈습니다. 어린 가슴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어요. 태식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심이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이장 영배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만.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단심이가 야생견이 아니었다는 걸. 끝까지 사람을 지킨 충견이었다는 걸. 태식이 단심이를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윤호는 계속 울었어요. 단결이는 어미를 따라 낑낑거렸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였어요. 단심이의 하얀 털도 붉게 빛났죠.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태식은 단심이를 마당 한 구석에 뉘어놓았어요. 깨끗한 천으로 피를 닦고 헝클어진 털을 정리했죠. 죽어서도 아름다운 개였습니다. 평온한 얼굴이 마치 잠든 것 같았어요. 윤호는 단심이 옆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차가워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울었어요. 때때로 일어나라고 속삭였지만 단심이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죠. 단결이가 어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코로 어미를 툭툭 건드렸어요. 일어나라는 듯이. 낑낑거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죠. 그 애처로운 울음에 태식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온 건 순덕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단심이를 보자 또다시 눈물이 흘렀죠. 아무 말 없이 태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어서 마을 청년들이 왔어요. 어제 야생견들을 쫓아낸 그들이었죠.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단심이를 묻어주러 왔어요. 한 청년이 조용히 말했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이장 영배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배가 단심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단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60이 넘은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죠.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용서해다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게 뽀삐의 목줄이었어요. 단심이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내가 좋은 개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태식이 영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슬퍼할 뿐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단심이를 들것에 실어 옮겼어요. 윤호가 단결이를 안고 뒤따랐죠. 아침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장례 행렬 같았어요. 윤봉식 영감의 무덤은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는 나무 팻말이 서 있었어요. 비바람에 낡았지만 윤봉식 지묘라는 글자는 아직 읽을 수 있었죠. 주변엔 단심이가 2년간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움막처럼 만든 은신처, 달아빠진 땅. 여기다. 영배가 봉분 옆을 가리켰습니다. 주인 곁에 묻어주자. 청년들이 땅을 팠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껏 팠어요. 마을 사람들도 돌을 나르고 흙을 옮겼죠.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구덩이가 완성되자 태식이 단심이를 안아 내려놓았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아기를 눕히듯이 윤호가 꽃을 꺾어왔어요. 산에서 핀 야생화들이었죠. 하나하나 단심이 주위에 놓았습니다. 단심아, 이제 윤봉식 할아버지 만날 수 있어.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서는 아프지 마. 다리도 안 절고. 흙이 단심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털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윤호가 더 크게 울었고 단결이도 낑낑거렸죠. 봉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윤봉식 영감 무덤보다 작았지만 정성은 못지 않았어요. 영배가 준비해온 나무판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단심 사람을 지킨 게 의로운 넋 여기 잠들다. 청년들이 묘비를 세웠습니다. 햇빛이 글자 위로 비쳤어요. 순덕이 막걸리를 부었습니다. 윤봉식 영감 무덤에 한 잔, 단심이 무덤에 한 잔.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내려갔어요. 하지만 태식과 윤호 그리고 단결이는 남았습니다. 단결이가 어미 무덤 앞에 앉았어요. 작은 앞발로 흙을 긁었죠. 어미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낑낑거리다가 길게 울었어요. 어린 강아지의 슬픈 울음이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윤호가 단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단결아,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눈물에 젖은 얼굴로 말했어요. 단결이가 윤호의 얼굴을 핥았죠. 짠 눈물 맛이 났을 겁니다. 태식이 두 무덤을 번갈아 봤습니다. 주인과 개가 나란히 누운 모습이 애잔했어요. 단심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내 새끼는 내가 잘 키울게. 너처럼 훌륭한 개로.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죠. 마치 단심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산을 내려올 때 단결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미가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별을 받아들인 것처럼. 마을로 돌아온 후 영배가 태식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소. 이제 다 지난 일이오. 그래도 단심이도 용서했을 거요. 그런 개였으니까. 두 노인이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저녁이 되자 윤호가 단결이에게 밥을 줬습니다. 단결이는 처음엔 먹지 않았어요. 어미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하지만 결국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태식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단심이가 떳떳하게 살다 갔으니까. 그리고 단결이라는 희망을 남겼으니까.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단심이 같았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이던 10월의 어느 날 태식은 마당에서 단결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 달 사이에 단결이는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하얀 털은 어미를 닮아 윤기가 났고 다리는 튼튼해졌죠. 눈빛도 달라졌어요. 어린 강아지의 순진함 대신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결아, 이리 와. 태식의 부름에 단결이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태식 앞에 앉았어요. 자세가 반듯했죠. 매일 훈련한 결과였습니다. 윤호가 떠난 후 태식은 단결이를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단순히 개를 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심이의 유산을 이어가는 일이었죠. 충직함과 용기, 그리고 사랑을 가르쳤어요. 앉아. 단결이가 즉시 앉았습니다. 기다려.
태식이 뒤로 물러났어요. 10m, 20m. 단결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태식만 바라봤죠. 바람에 털이 날려도 나비가 날아다녀도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이리 와. 번개처럼 달려왔습니다. 태식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태식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따뜻했죠. 순덕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단결이가 정말 영리하네요. 그럼 누구 새끼인데? 태식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단결이를 볼 때마다 단심이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배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죠. 이거 단결이 주려고. 봉지 안에는 고급 사료와 객검이 가득했습니다. 영배는 단심이 사건 이후로 자주 찾아왔어요. 때로는 간식을, 때로는 장난감을 가져왔죠. 속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맙소. 아니요. 내가 더 고맙지. 영배가 단결이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저 녀석 보면 단심이가 떠올라요. 정말 미안했소. 이제 그만하시오. 단심이도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요. 두 노인이 평상에 앉았습니다. 단결이는 그들 발치에 엎드렸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며칠 후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김씨네 막내가 산에서 길을 잃었대요. 순덕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5살짜리 아이가 버섯을 따러 갔다가 실종됐다는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찾고 있었지만 해가 지도록 소식이 없었죠. 태식이 단결이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가자. 산 입구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횃불을 들고 아이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산은 넓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태식이 아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아이가 입었던 옷이나 물건 있소? 울고 있던 어머니가 작은 모자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아끼던 거였어요. 태식이 단결이에게 모자를 맡게 했습니다. 단결이가 냄새를 맡았어요. 코를 벌름거리며 집중했죠. 그리고는 갑자기 산으로 향했습니다. 따라가. 태식의 명령에 단결이가 앞장섰어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죠. 태식과 몇몇 청년들이 뒤따랐습니다. 단결이는 망설임 없이 길을 찾았어요. 가파른 비탈을 오르고 덤불을 헤치고 계곡을 건넜습니다.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따라갔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단결이가 멈춰섰습니다.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컹, 컹컹. 절박한 울음이었습니다. 태식이 횃불을 들어 비췄어요. 큰 바위 틈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죠.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어요. 찾았다. 청년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단결이가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코로 아이 손을 툭툭 건드렸어요. 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단결이를 봤다가 이내 작은 손으로 단결이 머리를 만졌습니다. 멍멍이.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단결이가 꼬리를 흔들었죠. 산을 내려오는 길, 사람들은 단결이를 새로운 눈으로 봤습니다. 어미를 닮아 영리하고 충직한 게, 사람을 돕는 게, 마을의 수호견. 아이 어머니가 태식에게 달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태식이 말렸습니다. 단결이가 한 일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결이를 안고 울었어요. 단결이는 얌전히 안겨 있었죠. 어미라면 이랬을 거예요. 사람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사랑했을 거예요.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이를 찾은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단결이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차례로 와서 단결이를 쓰다듬었죠. 영배가 일어섰습니다. 막걸리 잔을 높이 들었어요. 단심이의 아들, 단결이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단결이는 영문도 모른 채 꼬리를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태식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단결이가 다가와 옆에 누웠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죠.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습니다. 태식이 단결이를 쓰다듬었어요. 내 어미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단결이가 고개를 들어 태식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태식은 단심이를 봤어요. 똑같은 충직함, 똑같은 사랑. 행복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단결이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단심이가 있었어요. 고맙다, 단심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남긴 선물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가을밤은 깊어갔습니다. 단결이가 스르르 잠들었어요. 숨소리가 평화로웠죠. 태식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거예요. 단결이와 함께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태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고 상처 입은 마음이 가장 깊은 용기를 품고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진정한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랑은 떠나간 자리에도 씨앗을 남겨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꽃을 피우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사연을 영상화하는 작업에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채워주는 단심이와 단결이 같은 존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